저희가 항상 한국의 살인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살인 사건은 아니고요. 다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맘때쯤이요.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조두순, 이 사람이 범행한 날이 2008년 12월 11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이고 또 2020년에 12월 때쯤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두순 사건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 사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배 교수나 우리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범죄사 쪽으로 좀 가치가 있는 거를 골라서 그동안 해왔는데 역시 이 방송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우리 박 PD가 이건 시사성이 있고 살인 사건 한번 생략해도 반드시 방송 한 번 정도는 해서 뭐 경각심 내지는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심도 시켜주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적극 추천을 해서 순전히 우리 이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적극적인 지지로 이거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네. 저는 조두순 사건을 접하게 되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화가 나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2020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더 연장해서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해서 2008년 12월 11일입니다. 안산에서 벌어진 일이죠. 8시 30분이에요. 그 네, 시간대가. 아침 등교 시간이죠. 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정확하게 하면 원곡동에 네. 있는 그 어떤 교회 이제 그 앞에서 이 피해자 사실은 나영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나영이라는 이름 쓰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사회에는 나영이라는 본명을 가진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는 사건 같으면 피해자 이름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가해자 이름을 지칭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조두순 사건 이렇게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두순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명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나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학생 여학생으로 하겠습니다. 피해 여학생 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영이 쓰지 않고요. 네. 피해 여학생 그 당시에 8살이에요. 이제 만 8세고요. 집 나이로 하면은 이제 생일 뭐 따지고 하면 10살인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8시 반경에요. 네. 그런데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두순이가 접근해요. 너 이 교회 다니니? 하고 접근했어요. 아니요 하고 대답했겠죠. 네. 그랬더니 야, 너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럼 딱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그 이 교회의 그 복도를 따라서 쭉 가면 맨 끝에 있는 1층 화장실 네. 그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기 뚜껑 있죠. 양변기. 그 뚜껑을 내리고 강제로 이제 피해 학생을 눌러 앉히죠. 눌러 앉힌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여학생이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두순이의 이제 극악성이 나오는 거죠.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막 울으니까 운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 피해 여학생의 볼을 이빨로 물어 뜯기까지 하고 짐승입니다 이건. 그리고 결국은 목을 졸라서 그 피해 여학생을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했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를 놔두고 본인은 그 안에서 청소 다 하고 집으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건 진짜 너무 속이 상하는데요.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기하고 항문 부위의 기능 80%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인공 항문을 만들고 이를테면 영구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큰 사건, 그 범죄의 잔혹성 이런 것 때문에 조두순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서명까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이를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깨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해서 그 119하고 112가 이제 출동을 하게 돼서 감식을 시작을 하고 또 아이는 감식차가 올 때까지 아이가 그 119로 후송을 못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에 이제 아이가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해바라기 센터의 그 매뉴얼이 작동이 됐나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해바라기 센터 먼저 설명 한번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게 그 치료도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 진술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경찰서도 가서 진술해야 되고 또 가야 돼서 뭐 병원 가서 또 저희가 증거물 같은 경우도 채취하기도 하지만 그걸 해바라기 센터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간 검사도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도 하고 진술도 받는 세 가지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은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면 있었지만은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 아, 그게요, 배 교수님. 왜 그게 작동이 안 됐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있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각 지역별로 해바라기 센터가 한두 군데 지정돼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두 군데.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예, 최초의 이 해바라기 센터를 할 때는 그냥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하나하고 저 MOU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태로 맺어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했고요. 그 당시에 해바라기 센터가 처음 나올 때는 완스톱 상태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개념은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피해자를 그 해바라기 센터를 바로 후송해서 거기서 모든 전담 걸 다. 경찰관이 배치되고 돼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해바라기 센터랑 그때 해바라기 센터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상으로는 지금 연결된 형태로 가야 되지만 그때는 개념상으로는 있었고 그거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미흡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이제 그 좀 약간 그 이 피해자가 뭐 일부에서는 방치됐다는 둥 아니면 일부에서는 미흡해 갖고 더 상처를 받았다는 둥 그런 얘기가 전혀. 분명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예. 112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119가 후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는 119가 먼저 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해바라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관계에 이제 관련돼서 하는 건데 지금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성폭력 부분 문제보다도 치료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응급조치를 위해서 나르는 게 1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바라기 센터가 존재하지만 이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중상 정도 무슨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인접한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가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내에서 이제 성폭행 관련된 뭐 지렉 채취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니까 의료센터에서 네. 병원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19가 그 근처에 있는 가장 근접한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될 입장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불편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장기가 적출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근접한 병원에 후송 조치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고 그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당시의 사건의 처리에 대한 일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 사건은요 제일 문제가 된 게 사실은 2008년도에 그 사건이 났는데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예? 그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런 그 천인공로할 이 쳐죽일 놈의 그 조두순 사건은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요. 2009년 9월 22일 날이에요. 그것도 KBS 사회고발 그 프로그램 시사교육 쌈 여기에서 전자발찌 1년 뭐 내 아이는 안전한가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당일날 KBS 9시 뉴스에도 이제 나오면서 이게 재조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 시청자들이 보시고 국민들이 보시고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온 그 그림들을 흐릿하지만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엄청나게 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일으킨 거는 1년 뒤의 일이에요. 네. 예. 이 사건이 왜 불거진 데에 대해서는 또 2심 재판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요. 2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너무 딱하고 어떤 이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부 이 판사겠죠? 그 사람이 출입 기자들한테 네. 이런 범죄 사실 개요 자체를 알려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뭐 출입 기자들한테 배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2심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얘기가 돌았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저희들한테 알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묻힐 만한 사건도 아니었고 더더 피해자 친구에게는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강호순 사건이 수사 중이었을걸요. 그렇죠. 2008년 안산이 네. 안산 쪽이 그래서 초비상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건 변명이나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안산 특히 이 발생한 이곳 그리고 사실 그 주변에서의 그 아동을 대상하는 성적 공격이 다른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들이었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은 이제 대상이 아동이었기 때문에 강호순 사건과는 그 대상 범죄가 달라서 이제 사실은 경찰력이 그쪽으로 많이 갔던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었고 이건 전체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적인 이해는 우리 시청자께서 기본적으로 하실 거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경찰에서 쉬쉬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중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건 가해자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언론 보도에 일체 응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했지만 그 철저하게 그 피해 사실마저도 경찰이 감춰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일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이게 밖으로 보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는 그 이전에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있었고 그 한 2년 전이죠. 네. 그 이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통해서 그 아이들의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검토를 했고 그랬던 부분의 맥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적어도 이걸 감추거나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절대 아니죠. 예. 현장에 있을 때 유아 성폭행을 꽤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이렇게 심한 경우를 저도 네. 처음 접했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도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강제로 질질질 끌고 들어가서 이 몸으로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한 6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정문에서 끌고 간 거리가 한 6m 됐고 건물이 이제 외부하고 좀 차단돼 있는 그 건물이었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팀의 박경민 그 수사관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얼굴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팅팅 부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무수히구탄 겁니다. 거기에다가 피가 얼굴 전체에 완전히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였고 추워서 물을 뿌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추워서 12월 달 아니겠어요? 정말 이거 말하면서도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어요. 조수순이. 어쨌든
지금 그 상황 자체에 이 수사 자체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이 물적 증거가 나왔고 그러니까 검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이거는 현장 감식만 6시간 그 네. 한 평짜리 반에 그 화장실을 6시간 가까이 감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다가 마대자루로 다 물로 묻혀놨기 때문에 지문 발견이 결코 쉽지는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문틈에서 이제 네. 그 3점 정도 발견을 해서 돌려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일부 인터넷상에는요, 범행 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과장된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아이에 대해서 범행한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무슨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의 이 장기를 망쳐놨다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그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 항소심 이제 상고심까지의 판결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범행 수법,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 피해자에게 가한 수법이 사실이었으면 그거는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명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 문 입구 쪽이나 바닥 전체가 이제 아마 그 피자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쪽 편을 이렇게 봤더니 이 피자국을 쓸어낸 빗자루 자국 같은 게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도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 유아 성폭행 문제가 좀 많이 민감해지긴 해요. 근데 아이를 폭행하는 단계가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뺨을 물고 폭력을 하고 실신까지 시켰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나름 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요거 좀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네. 이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화장실은 1평 반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제 변기 좌식 변기 1개가 있었고 뚜껑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가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변기 그 뒷벽에도 타일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도 피가 약간 묻어 있고 바닥에는 이제 물에 젖어 있어서 곳곳에 좀 피가 혈흔이 고여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범인의 잔인성, 아이의 고통은 충분히 느꼈겠죠. 그리고 왼편 바닥에 아이의 책가방이 있었대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입구 쪽에는 아이의 신발 주머니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 밖으로 나오니까 이 밀대가 물바지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까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제 과학수사팀입니다. 벽면 4개, 네. 그 다음에 출입문, 문틀, 변기, 그 다음에 가방, 밀대 이것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말 6시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3군데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화장실 출입문 그 문틀 우측 거기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왼손 무지가 나왔어요. 무지라고 그러면 요걸 말합니다. 엄지. 네, 엄지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틀 안쪽 벽면 쪽에서 왼손 희지가 나왔어요. 네. 요 시지가 요거죠. 이거 두 번째. 다리 피는 손가락. 시지. 그다음에 왼쪽 벽면에서 오른쪽도 손 또 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벽 쪽으로 이렇게 받쳤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의 입을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가지고 진짜 6시간 만에 어렵게 찾아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도 과학수사에 있었지만 지문 채취가 되게 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이렇게 쑥쑥 하면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아유.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거고 그 표면을 진짜 매끄럽게 해서 뜨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술도 되게 많이 요구되는 거고 근데 끈질기게 어떻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다 그 동선도 파악해서 저희가 소위
그 부칠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면요. 아까 6m를 아이를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압해서 어떻게 끌고 들어갔고 이런 그 자세가 나와요. 네. 이 지문이 찍힌 부위를 판단하면서 그래서 판단한 게 뭐였냐면 이 아이를 교회 가야지 하면서 급습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고 끌고 가면서 자 1차 출입문이 유리문 출입문이잖아요. 그걸 손으로 열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한쪽 손을 막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지문이 안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 이유는 몸으로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제 거기서는 왼손으로 화장실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약간 찍혀 있던 거죠. 열고 아이를 끌어당기고 아이가 반항하니까 문틀하고 이 그 안쪽 벽면으로 이게 왼손으로 지탱하면서 잡아 당긴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이제 그 연상이 되게 지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 세 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가 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범인을 특정을 해서 딱 잡으러 갔더니 술을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네, 3일째 된 날. 계속 조두순 뭐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받았지만 계속 술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잡힐 때 검거될 때조차도 술을 먹고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지문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지문 채취하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무작정 국과수로 지문 감식을 해보내는 줄 알고 아닙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네. 경찰청에 증거분석계가 있어요. 네, 경찰청. 지문은 글로 보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DNA 유전자 같은 거는 이제 국과수로 보내죠. 현장에서는 아마 이제 머리카락도 좀 발견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하고 DNA 피해자 DNA 확인하니까 피해자가 맞고요. 이제 네. 그렇게 확인이 됐고 3일째 되는 날 조두순이 검거하러 가서 그 인근에 현장하고 500m밖에 안 돼요. 네. 그 아파트에 조두순이가 네.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지문 데이터가 있고 국가수의 DNA 데이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제 혼동일실 요즘은 혼동일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기계에서 떼다다다닥 매칭 이렇게 아유 그건 그게 절대 아닌데. 아니고요. 그걸로도 하긴 하지만 정확성도를 위해서 사람이 다 일일이 또 보죠. 다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거,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두순이를 검거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 피해 여학생이 어리지만 똑똑해요. 아주 선명하게 그 조두순이에 대한 어떤 신체 상황을 진술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3일 만에 잡았지만 그 아저씨 뚱뚱한 체구예요. 예, 그 아저씨 얼굴 둥글둥글해요. 네. 그 아저씨 피부색이 새까매요. 검어요. 손이 아주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세히도 보고 관찰력도 풍부한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이 숱이 엄청나게 많고 검은색이다.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그 피해 학생이 진술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파트에 자고 있는 놈 딱 덮치니까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두순이는 전과가 17개인가 됐었죠. 네. 강간 등 그 어떤 그 징역을 좀 살았고 알코올이즘 중독 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난폭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자기 와이프의 아내의 진술도 있었어요. 근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두순이가 흰머리를 검정머리를 물들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나왔어요. 이제 재판이 신급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봐라 나는 머리가 이렇게 하얀데 그 피해자가 얘기한 거는 나 머리 까맣다고 했잖냐. 그래서 무죄라고 도 주장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 간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냥 가서 아이만 봤다. 근데 내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이건 진짜 오랜 정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는 거고요. 이게 현장에 간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러고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네. 했다가 지문 제시하니까
소변 보러 간 적은 있다. 또 자기가 소변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확 튀어나오더라. 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지 하고 거기서 딱 열어봤더니 피해 여학생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힘을 못 쓰고 폭 주저앉길래 이건 잘못하면 내가 누명 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저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머리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아이는 생각지도 않고 뭐 우리가 다뤄왔던 범죄자들이 많이 그렇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도요. 그러면 당신이 그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그거 물어보니까 쭉 자기가 설명해요. 네. 그런데 지문이 채취된 장소가 일반인에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하고 다른 그 아까 말씀드린 후미진 데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당신 거짓말한 거다. 그랬더니 또 경찰이 조작했다고 떠들었고요. 지문을 조작했다고 그랬고.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조두순이 집에 이 검거하러 가가지고 검거 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두순이가 그 당시에 신었던 양말, 그다음에 조두순이의 흰색 운동화, 여기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거마저도 조두순이는 근처 술집에서 싸웠는데 상대가 코피 터져가지고 그게 나한테 묻은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냥 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범죄자들은 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계속 뭐라고 하죠? 이 준비된 공포탄이 계속 터져요. 뭐 딱 제기시하면 그건 이런 거라고 탁탁탁탁탁 그러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증거로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공부는 사지만 그냥 스킵 되는 거죠.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도 제시는 네. 해요. 그날 사건 당일날 자신의 와이프가 8시 50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사람을 위해서 물을 끓였대요. 샤워하라고. 그리고 11시까지 집에서 야인 시대를 시청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이프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또 분리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부인 그 와이프는 퇴근했을 때 남편 집에 없었다. 그다음에 내가 씻고 있는데 9시쯤 되니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작은 방에 가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그 아내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경찰이 추궁하니까 이제 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원조가 누구죠? 아마 50 관련돼서 조사할 때 본인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범인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얘기죠. 네.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위증의 책임이 없는 건데 너무나 우리 사회가 이제 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예요. 저는 더 화가 났던 게 전과 17범 중에 강간도 있었지만 살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으로 2년밖에 안 살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살인은 아니고 사람을 죽인 건 같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상해 치사가 있었죠. 네. 예. 이 전과 잠깐 보면요. 조두순이는 77년도에 상습절도로 최초로 징역 8개월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강간치상으로 한 3년 징역 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한 8개월 살고 벌금 많이 있고 상해치사로는 징역 2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상해치사 징역 2년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학습효과가 돼가지고 요번에 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거에도 조두순이가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가 조두순이한테 기망당한 겁니다. 술 먹었죠. 예. 네. 이 사건, 그러니까 조두순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자기 범행을 하고 집에 가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잡으러 올 때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변명하냐? 모르겠다. 난 원래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자기가 이제 심신미약을 자기가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조두순이 그 범행을 하고 계속 술을 먹었다는 것도 원래 술을 계속 뭐 먹던 사람이에요. 먹던 사람이지만은 이 자기가 범행을 했고 사람 그 자기가 범행을 한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 500m밖에 안 되는 데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술을 먹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습관적으로 술을 먹었다고는 거는 자기가 하지만은 분명히 그럴 의도도 몸에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저 경험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성공을 했죠. 저는 이 부분이 심신미약이 뭐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건 분명히 심신미약이 아니라 아니죠. 정신이 깨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판사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앞에 상해치사 때. 또 그랬고 또 이제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시도를 했고 성공을 한 거죠. 판사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양형 규정으로 보면요. 사실은 12년이거든요. 징역 12년. 네. 12년이 전혀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이 그 양형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검사가 잘못한 건 명백합니다. 그 당시 수사 검사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했지만 판사가 12년을 그 한 거는 그 당시에 양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작은 영향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조두순이가 교활한 건 그거예요. 탄원서를 수도 없이 써냈대요. 네. 예.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한테 오면 90도로 절한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영학을 많이 보잖아요. 이영학이 90도에 예, 절하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이영학은 이 조두 사건이나 이 앞에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영악한 인간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감형을 아니면 뭔가 이제 한다는 걸 알아요. 조두순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 전과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판사한테는 탄원서 내면서 90도로 절을 하고 예의를 깎듯이 갖추면서 정작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한테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아주 냉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취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상습적인 범죄자 이런 유형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분명히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도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반복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이 이 감정이라는 게 잘못했다. 저거 거짓말이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감정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탄원서 내용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술이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내가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그런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낮에 세상에 교회 화장실에서 그런 철면피한 행위를 내가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그렇다면 나 징역도 살리면서 동시에 성기절단에 형을 주어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이놈 잘라야 돼요, 진짜.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이제 그거 거세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화학적 거세인데 물리적 거세도 생각해볼 즈음도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아주 바르게 하고 살아가지고 괜찮은 평판을 얻었고 술 취해도 특히 여자들한테 내가 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 신사 소리 매너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저 참작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탄원서를 판사한테 조두순이가 올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탄원서를 저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앞에 사건들을 보세요. 17범이나 되면은 그 앞에 그런 탄원서의 패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받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도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먹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문구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순간 툭 쳐도 이 탄원서가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학습된 거죠. 예, 이영학이도 28번이나 엄청 썼어요. 30번 넘게 썼는데 반성문은 엄청 많이 썼어요. 얘도 학습된 거예요. 얘도 교도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반성을 안 하면 어떻게 저 반성문을 쓸 수 있냐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일반 국민들이나 저기 청취자들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톡 치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은 학습된 기계 같은 인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깨려고 했으면은 검사가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이 앞에 사건에서 제출됐던 탄원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이게 깰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조두순 사건의 담당 검사는 나중에 징계 먹어요. 네. 그 사람이 이 사건 처리한 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정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PCLR 검사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25점. 29점 29점. 29점 나온 걸로 알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을 그 뭐 사이코패스 검사 그 누가 했어? 통과한 거로 보는데 경기청에서 했나? 경기청 과학수사계에서 이유라 범죄분석관 결과적으로 징역 그 당시에 12년. 네. 그다음에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 그다음에 5년간 정보 공개 처분. 이게 이제 확정됐어요. 네. 확정. 그 공개 처분이 출소한 후에 5년 그렇습니다. 동안 정보 공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이제 또 다시 한번 짚겠는데요. 그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무슨 이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그 기구. 네, 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거는 절대 그 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거는 KBS 그 시사기획 3 최초로 보도한 박진영 기자도 그건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담당 검사가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었어요. 네. 많이 적용을 그거를 하고 만약에 있었지만. 적용을 네. 했다고 그러면 7년 이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반형법 그 297조 강간. 강간죄를 의유를 해가지고 그건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아까 내가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7년 이상 무기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 적용을 당연히 특별법인 성폭력 특별법으로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일반형법은? 이 검사는 일반형법 아까 얘기한 297조 강간 네. 301조 강간치상 이거를 의율해 버리니까 완전히 형량이 2년 이상 차이가 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오류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검사는 그 당시에 아주 경징계를 먹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어요. 문제가 됐는데도 경징계를 줬는데 나중에 아마 이 정부 시작되면서 조국 수석인가 네. 이 사건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또 지적하면서 다시 그때 이제 부장검사 그 검사의 위에 부장검사하고 두 사람은 중징계로 또 바뀌죠. 왜냐하면 네. 이걸 공판 검사죠. 그렇죠. 공판검사. 공판 검사를 할 때 그 결재를 부장검사 의라인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을 안 한 거는 명백히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이게 분명한 거는 그러죠. 판사는 공소장에 있는 대로 판결하는 건 당연합니다. 맞는데 예. 문제는 그 판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이 적용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은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한 거는 물론 안 한 건 자기가 이제 공소장 받은 건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소장 변경하시겠습니까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 왜냐하면 공소장이 이게 법이 잘못됐으면은 이걸 법을 강한 걸 해라 마라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판사가 몰랐나? 아닌데 이게 계속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배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도 다 알고 있었지만 검사가 워낙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검사는 또 이 그 아까 법령 죄명을 의유를 잘못한 거 넘어서서 항소 포기까지 했잖아요. 네, 2심. 그 부분 때문에 비난을 엄청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사는 좀 그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배 교수님이 일단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아니 이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있다.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그냥 넘어간 거는 사실 그 판사도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물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기소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게 뭐 판사의 어떤 그 의도지만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두죠. 그럼 여태까지 그럼 검사가 기소한 것만 갖고 판사들이 판사했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바꾸라고 권유도 하죠. 권유도 하고 더 높은 거로 하고 낮은 거로 하고 여태까지 관행상 했고 대법원에서도 그걸 다 인정해 줬는데 이건 안 했는데 이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는 거는 그거는 그 판사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죽어서까지도 이거는 자기 도덕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 했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데 자기도 일정했다는 거를 자기는 알 거예요. 분명히. 자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죄를 얘기하나요? 도덕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죠.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이제 내가 볼 땐 더 아까 보니까 막 그 개요 설명하는데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나도 또 울컥해가지고 좀 혀가 좀 꼬이기도 했는데 그 피해 여학생이 그린 그림 보셨죠? 네.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철장 속에 네. 조두순이가 앉아 있고 머리 위에 판사 판결봉으로 머리통을 내리치는 뭐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랑 얘기를 해봐야 더 많은 것들을 알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피해자들이 위로와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합당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합당한 벌을 받았을 때 위안이 되고 뭔가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는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판사의 정당한 판결로 인해서 철창에 가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치유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되지 못했다. 네, 아직까지는 철창도 너무 날카롭고요. 당연한 거죠. 그런 안쪽에 사람이 갇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신이 벌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에 의해서 내려졌지만 그냥 그 그림 속에서 그 좋은 그림일 수는 없지만 색감도 그렇고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게 그날 그 당시 나이였었지 그 뒤로는 안. 10살이니까요. 그때 당시 나이 아이 만 8세고 10살이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판사가 머리를 이제 판결봉으로 내리치고 조두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감옥 안에는 벌레가 득실글거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조두순이가 합당한 상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시가 명백히 있었는데 뭐 최근 어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그림의 뭐 그 맨 끝단에 60년형이라는 그 언어 그 단어가 써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건 뭐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일단은 저 치료는 좀 수술은 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요.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떤 그 복원 인공항문이라는 이런 그 복원이 좀 잘 돼가지고 그 상태는 그래도 우리가 엄청나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긍정적으로 잘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아버님이 최근에 그 인터뷰하신 것 속에서도 아이가 좀 힘들었지만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수능 봤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네, 그걸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사건 다룰 때 가장 걸리는 게 그 피해자입니다. 네,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관심과 위로가 그 아이한테는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아이를 평범하게 그냥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프로파일링 하면서 피해자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나 특히 저는 유아 성폭행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를 좀 하거든요.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일단은 뭐 이제 지금은 기능이 좀 잘 돼서 2010년 1월 8일 날 수술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임신이나 이제 배변도 성공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신적인 상처죠. 예, 그래서 원래 이 그 피해 여학생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런 걸 걱정한대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유명해지면 나중에 조두순이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보복하면 어떠냐 그런 공포감을 아이가 가끔씩 호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수능 시험 봐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조두순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이 신상 공개, 전자발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형량을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 없는 그건 안 대형사법의 돼요. 원칙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청원이 2번이나 올라가고 지금도 청원 중인데 그럼 대안은 뭐냐? 그래서 조국 수석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우범자 관리 아니면 맞아요. 그런 법을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본인도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대안이 없는 거고 법을 개정하지 그렇죠. 않고는 왜냐하면 경찰이 이른바 그 지구대에서 우범자 코드로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상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조두순이가 나오면은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 피해 여학생. 정말 그 지금도 공포 속에 살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뭐 조두순이가 이 경찰관들한테 내가 가서 20년에서 50년을 살건 말건 교도소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 때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협박 비슷하게 이제 공갈치고 간 건데 뭐 형사가 그거 보고 두렵다고 얘기하는 어떤 뭐 일부 보도가 있던데 그거 두려우면 형사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형사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고 가장 문제점은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보복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오면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그 상시 감시 체계를 작동해야 된다는 건데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법을 바꿔줘서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가서 수시로 조두순이 면담하면서 너 어디 갔다 와서 동향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안 갖춰주면 간접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간접 관찰. 그렇죠. 법이 없어요 지금. 네. 만약에 조두순이 왜 날 감시해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그 경찰이 다칩니다. 징계 먹어요. 네, 지금 상황 법은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개인 뒷조사 못하니까. 그리고 조두순이 어느 지역에 갔어. 그냥 살아. 근데 하필 얘가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 거기 가까워. 이사가 못해요. 맞아요. 예,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형량 효론데 그게 지금의 우리 법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얼굴 공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이 서구표죠. 네. 특강법이 2010년입니까? 그렇죠.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게 이제 강호중이 사건 이후에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만들어. 이 사건은 강호순 이전이거든요. 훨씬 예. 이전이니까요. 이거는 그 법을 소급 적용할 소급할 수는 수가 없죠. 없어요. 이건 2008년에 발생했고 네. 강호순은 그 전 예. 그 후니까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도 이 얼굴도 공개 못 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조국 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 근데 그거를 실정법으로 보면 위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또. 그걸 그렇게 해라고 하면 그건 위법한 걸 명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알지만은 자기도 정치적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실효적으로 조두순을 관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차라리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형사 찾아와서 까불다가 그냥 다시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 국가에서 일단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시민단체랑 아닙니까 이제 국가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 보호 단체가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고 해는 이런 어떤 중간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면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하여튼 저도 여러 고민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그렇죠.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아이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오직하면. 네. 그게 사실 법리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갖게 되는 이유는 나오는 순간 이 아이는 불안에 떨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지고 아무리 감시의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그 성범죄자에 대해서 살인에 의유하는 그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긴 거예요. 생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하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큰 범죄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각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두순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근데 짐승 같다는 말도 비교하기도 불편해요. 오히려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조두순이 말 중에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경찰에서 그 여학생 어차피 나중에 성인 되면 남자들 신체도 다 보고 그런다. 뭐 그거 뭐 그렇게 나한테 뭐 그 죽일 놈 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짐승이죠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 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전자발찌 한 7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아까 7년 네, 얘기했는데 7년이고 7년 동안 뭐 전자발찌 차면은 좀 안전할 거라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행동의 제약뿐이지 언제든지 그거는 또 해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경찰이 어차피 특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일종의 보안 처분에 약간의 확장된 걸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그건 뭐 물론 그렇게 돼 갖고 조두순이 이제 뭐 인권위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입법이 위비가 되는 거니까. 아까 그 얘기 나오다가 미처 못 하셨는데 항소심을 했는데 12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고심까지 정리됐네. 확정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검찰의 잘못이 사실 하나 더 있잖아요. 항소 포기. 네. 이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항소를 네. 제기할 수 있는 게 검사와 피고. 네. 그런데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 검찰에서. 그러면 혼자서 피고인만 억울하다고 한 경우에는 원심에서 12년 나온 거 더 이상을 할 수 없어요. 네,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해줬으면 12년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 포기해버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쵸. 그 경우에는 2심 판결에서 피고인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지 못해요. 12년 이상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좀 더 철저하게 봤어야 한다. 심신미약도 적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가중한 벌이 정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1년 후에 더 많은 공분을 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올해 일은 됐나요? 그 당시에 57세니까요. 네. 52년생입니다. 네. 52년생이니까 지금 69세. 69세, 네. 70세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량이 적어도 한 20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 78, 80 넘어서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정도면은 이제 좀 안전이 그런데 확보되죠. 이제 이게 나이가 애매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성어부 사건 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포를 갖는 부분이죠. 이게 조두순 사건은 또 파장도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 많았어요. 네. 그 유명한 사건 뭐 가수 알리 자작곡 네. 노래 사건도 있었고 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 부모가 가서 이의 제기하고 전량 폐기됐죠. 네. 그래서 또 뭐 알리가 뭐 본인도 성폭행 당한 그 피해자였다. 사실이 피해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주치가 신희진 의사 국회의원했던 그 사람 근데 이제 뭐 그분도 뭐 20대 총선에 이 사건을 뭐 홍보하는데 이용했다 하는 논란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웹툰 작가 네. 윤서인 사건이 있죠. 네. 윤서인이 그 피해자 우롱한 거 있었어요. 이거 네. 법으로 지금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고소됐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 여학생한테 따라 너를 예전에 그 성폭행한 조두순 순이라고 안 하고 숭 아저씨가 놀러 왔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쓸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사람의 의식 구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놓고는 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사건을 한 피해자의 아픔을 이용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이 없을까? 어떻게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그리고 어린아이잖아요. 예. 이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도 사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런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고 내 상처도 누군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두려움도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공황장애라든지 일반화된 뭐 불안장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가 우리 곳곳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상처를 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 기저에 깔린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죠. 설경구 씨하고 네. 엄지원 씨 나왔던 그 소원. 2013년 10월 2일 날 개봉한 건데 거기 윤도현이가 OST 하고 그랬어요. 네. 예. 그거 저 봤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예. 저는 그냥 뭐 운다기보다 속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근데요 문득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성범죄자들 특히 이제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윤간이죠. 네. 특수강간 사건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 시절에 신혼여행 갔다 온 얼마 되지 않은 그 여성 집에 들이닥쳐 가지고 4사람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런 그 범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범행 수법을 보면서 현장에서 만나면 죽이고 싶었어요. 제발 좀 덤볐으면 좋겠더라고요. 권총으로 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6달인가 7달 수사를 하는데 저쪽 경기도 파주 쪽에 있는 모 사찰 인근에 텐트 치고 그놈들이 있다는 거 내가 제보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권총 차고 가면서 쏴라. 우리 이런 인간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방송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들이 재판이라는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될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면서 그랬어요. 덤비면 쏘자. 그런데요. 텐트 딱 덮치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더 영악하고 더 잘 알아요. 네. 꼼짝마 하니까 손을 귀 밑에까지 완전히 붙이고 나와요. 그렇게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그 성폭행 피해자 아이들이 상담소를 못 찾아갈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면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암수범죄라고 하죠. 신고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다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자기 안에 더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그 사건 얘기하지도 말고 다 하지도 말고 지금 왜 불편해요? 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때 과거의 기억이 여태까지 왜 와서 뭐가 괴롭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뭔가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르게 행동했으면 됐을까요? 자책. 네. 그리고 뭘 할 때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힘내라는 얘기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니에요.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게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그게 시스템되고 너무 오랫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깨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살아온 시간만큼 힘듦이 또 많이 같이 갈 거라고. 그래서 힘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힘든 일 플러스 좋은 일도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 많이 나누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무력해요. 저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다만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힘들면 전화 걸어달라고 전화하라고 그냥 언제든 받아주겠다는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서 또 그것이 처벌받는 것도 보지만 그걸 말 못하고 또 끙끙 앓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 기억에서 떨쳐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 기억에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올라왔나요? 정리하시죠. 네. 조두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감한다는 얘기는 그 신상에 변화가 있어갖고 사실은 뭐 가석방 뭐 이런 경우에 빠질 때도 옮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두순이가 출소가 내년 2020년 12월 중이거든요. 그래서 출소 직전까지 성범죄 관련 심리 치료, 그 성폭행 관련 치료를 좀 병과하기 위해서 이감을 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진 포항교도소로 이감을 했다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오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그러면 그 청송 제2는 없고 포항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제 교정 교정 행정의 큰 문제점이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둬두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급하다고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재범 방지 교육을 뭐 하겠다, 뭐 성부동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 성범죄 치료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밀도가 없고 사실은 그 재범 방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너무 짧고 그 프로그램이 밀도가 있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성범죄 방지 재범 방지 치료 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급이라면 3년 이상을 고밀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랑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 또 법무부 놈들 또 뭐 여론 일어나니까 이제서야 막 우두두두 하는구나라고 하는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란 게 차근차근 쌓아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해도 될까 말까를 그냥 뭐 우당탕탕 하고 뭐 나중에 이 문제 되면 그때서야 또 잘못하고 사과하고 또 사고 나면 피해자 책임 이 엉망인 시스템이 언제나 제대로 될까?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1년이나마 이 인간이 이 성범죄 치료를 한다고 하길래 기대는 하겠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그 기대 잘 안 해요. 아마 몇 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조두순 사건이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조두순이라는 나쁜 사람으로 인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또 저희의 많은 인식들을 바꾸게 할 만큼의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주는 만큼 세상은 변할 거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